약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도 덥고, 그리고 비도 너무 많이 급작스럽게 와가지고, 많이 다 어떠실런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셨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성조숙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준비한 내용 공유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신가요? 네, 잘 보이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 성장에 대해서 키가 크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좀 키가 잘 크네라고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다른 아이보다 성장이 일찍 종료되면서 키가 좀 작아져서 성인 키 때 좀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관성이 어디에 있냐면 성조숙증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기에서 갑작스럽게 키가 크는 시기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성조숙증으로서 저신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164로서 이 아이보다 143보다는 컸지만 일찍 큰 관계로 168에서 성장을 멈췄고 더 작았던 아이는 180이 넘는 키로 자라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케이스가 더 많이 생겼어요. 특히 여자 아이들에서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경이 굉장히 빨라졌고 그것은 성조숙증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무서운 성조숙증의 원인은 도대체 뭐였냐라고 했을 때 성조숙증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알 수 있고요. 제일 가장 큰 문제가 과체중과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살 찌고 그냥 통통해도 나중에 다 키로가 이런 말이 거짓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많이 먹고 그리고 통통하게 살이 찐다는 것은 영양 섭취가 잘 됐다라는 뜻인데 그때 먹었던 영양분과 지금 아이들을 살찌게 하는 영양분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연적인 음식을 먹고 살이 찌고 포동포동해졌을 수 있지만 지금 아이들이 키가 통통해지는 것은 대부분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음식 또는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이나 과당을 먹고 살이 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성조숙증을 유발해서 아이의 최종 키가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스페놀 A고요. 비스페놀 A는 우리의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알루미늄이 물을 액체를 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안에 플라스틱을 해주는데 그 안에도 비스페놀 A가 많다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텀블러나 이런 부분에도 비스페놀 A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를 하게 되면 적정한 세제라든지 충분한 세척을 통해 가지고 비스페놀 A를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돗물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스페놀 A가 적정량을 이미 넘어버린 양이 함유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쉴 때 내 몸에 들어오는 것도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어떤 그런 큰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을 때 미세먼지 또한 우리 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들의 초경을 빠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올해 BBC에서도 방송을 해가지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접촉을 하지 않게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또 착각보다도 조금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세먼지, 물론 밖에 있는 공기에서 미세먼지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우리가 접하는 미세먼지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실내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불이라든지 카페트에서 올라오는 미세먼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꼭
공기청정 시스템이 집안에 있어야 되고 특히 아이들 방에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 있는 교구라든지 문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 물질뿐만 아니라 가스,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의 성 호르몬을 자극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최근에 2020년부터 대두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성호르몬을 자극시키는 방아쇠 역할 또는 그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장에서 시작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장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났거나 항생제를 접했거나 여러 가지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부족한 아이들에게서 성조숙증이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원인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알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예방과 전략 그리고 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상을 좀 파악을 해보면 우리가 1900년대 초반이죠. 이때는 초경의 나이가 16살 정도 됐습니다. 이쪽은 북유럽이고요. 미국 또한 굉장히 14살 이상에서 초경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식생활, 특히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우리 뭐 마이크로바이옴 파괴도 마찬가지고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환경 원인 때문에 과체중이 제일 큰 영향이고요. 서서히 지금 초경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 100년을 비교해보면 거의 4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현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 성저숙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이의 초경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산업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속도, 기울기가 굉장히 빨랐다는 겁니다. 100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을 40년 동안에 굉장히 아이들의 초경 속도가 빨라졌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미국에서의 초경의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초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저수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현재의 초경의 속도는 12.5세이지만 우리나라의 초경 속도는 12세를 이미 아래로 내려갔고요. 거의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초경을 하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하냐면 12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살 정도의 초경을 하게 되면 성조숙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1, 2년 정도만 빠른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조기 사춘기, 조금 이른 사춘기 또는 이른 초경을 했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해야 될 나이보다 2살, 2년 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성조숙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2세라고 했을 때 성조숙증은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리라든지 초경을 했을 때가 12세였다면 10살부터 이렇게 성에 대해서 조금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생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생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살에 했다는 것은 10살부터 성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10살 이전에 우리 아이가 즉 성조숙증은 2년 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8살부터 성에 대해서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은 성조숙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성조숙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일찍 자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1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아이가 키가 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5cm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년이 빠르게 되면 10cm 정도 손해를 보죠.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가 165가 될 아이였는데 성조숙증이 되면 155가 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성조숙증에 대한 환자 수가 3년 사이에 지금 53%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21년에서 또 24년까지 가면서도 또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즉, 과거 2019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성조숙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즉, 무분별하게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경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아까 제가 계산했듯이
8살 정도, 여자아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남자아이는 1년 정도 여유를 더 둡니다. 여자아이 기준으로 해서, 일단 초경이 지금 12살 정도가 되고 있는데, 10살 정도부터 성 호르몬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2년 빠른 게 8살이니까 이때를 성조숙증으로 합니다. 2년 빠른 게 8살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며칠 사이로 성조숙증에 대한 보험 효과를, 보험 혜택을 못 받을까 봐 이 치료 유예 기간을 주면서 여자아이는 9살까지, 남자는 10살까지 성조숙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보험을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의 평균 나이를 보게 되면 8살하고 11개월, 거의 9살이 됐을 때 성조숙증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도 8살이 거의 1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살은 20%나 됩니다. 즉, 조금 늦은 사춘기, 그러니까 조금 이른 사춘기죠. 이쪽에서 제가 표현했듯이 성조숙증이 아니라 조기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들이 대부분이 둘을 합하면 37%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냐면 지금 오히려 초경 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인 그 시기를 성조숙증 치료로 해서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일찍 성조숙증을 발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무조건 키가 큰다라는 생각으로 성조숙증 치료를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2차 성징이 오기 전에 폭발적으로 키가 크는 시기를 오히려 더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무분별하게 성조숙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다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저수증의 원인이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뽑는 게 BMI 또는 지방 축적 또는 비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522명의 성장기 아이들을 참여해가지고 대규모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로 해가지고 어떤 것과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확인한 실험이 이거예요. 즉 위로 갈수록 이쪽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영향이 굉장히 큰 건데요. 가장 영향이 큰 게 아이의 BMI, 즉 비만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 영향을 미친 게 엄마의 BMI입니다. 물론 엄마의 BMI가 좀 안 좋다라는 뜻은 뭐냐면 엄마도 살이 쪘다라는 것은 가족의 식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엄마가 임신했을 때 살이 너무 찌게 되면 아이의 BMI도 높아지면서 이게 엄마가 임신 때 과도하게 살이 찌면 아이의 성조수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신부에서 살을 너무 많이 찌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의 섭취를 좀 해줄 필요가 있죠. 저희 위에 약국에서 산부인과 소아과가 있는데 이 약국에서 임신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하십니다. 내가 오메가3를 안 먹어서 임신 중에 살이 너무 많이 붙었어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주변에서 오메가3를 임신 중에 먹어야지 살이 안 찐다라는 거, 과도하게 살이 안 찐다라는 것은 조금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아이의 BMI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을 했더니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연관성이 없는 건데요. 이게 점점점 이쪽으로 위로 가서 휘어지면 연관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즉 85%의 확률로 BMI가 아이의 성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아 비밀 예전에는 키가 크면 옆으로 퍼진 건 나중에 키가 큰다라고 했지만 소아 비만은 절대로 키로 가지 않고 오히려 성조숙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용을 보면요. 엄마의 임신 전, 현재의 BMI뿐만 아니라 엄마가 임신하기 전에 BMI는 아이의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남자 아이에게도 영향이 있지만 여자 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남자뿐만 아니라 엄마도 임신 전에는 꼭 몸을 만들어 주시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출산 시에 제왕절개는 아이의 성적수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아이에는 영향이 없지만 여자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반을 넘는데 그럼 우리 아이는 성적수증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날 때 미생물 샤워라든지 여러 가지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안 되고 제왕절개도 굉장히 힘든 수술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아이에게도 항생제가 전달이 돼요. 그 상황에서 장내 미생물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스타트가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의 섭취를 조금 더 일찍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것은 뭐냐면 간접 흡연이 성조수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흡연하고 있는 장소에 자주 노출될 경우에는 성조숙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의 빈도가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노출되더라도 남자아이, 여자아이 모두 성조숙증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연구입니다. 즉,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간접 흡연에 노출돼 있으면 성호르몬에 의해서 성조숙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주변에 담배를 피우더라도 조금 더 절대적으로 멀어지려고 하시는 뭐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침이라든지 수면 시간과 연관성을 봤더니 취침 시간이 굉장히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수면 시간도 좁아지게 되면 즉 적게 자고 늦게 자는 경우에 성저수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의 BMI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체중이라든지 비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현재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고지방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아이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떤 거냐면 쥐에게 고지방식을 한번 먹여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봤더니 일반적인 쥐에다가 고지방식을 먹었더니 살이 찌게 되고 과체중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저숙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행동을 해서 산만한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참지 못하는 행동 인간으로 따지면 ADHD라든지 이런 행동이 과격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이의 쥐에게 정상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정상적인 시기로 바꿔서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성인 쥐가 돼서도 기억력이 감소하고 우울증에다가 불안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즉 아이의 어렸을 때의 과체중은 커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의 과체중을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체중이 현재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이 과체중이 지금 EBS에서 나온 아이들의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요. 지금 아이들에게서 지방간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애는 중등도 지방간이 생길 정도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방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어른들 같은 경우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간 검사라든지 이런 거 혈액 검사 정기 검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방간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는 것을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에게 먹는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으로 어린 아이부터 과체중이 되면 성저숙증뿐만 아니라 지방간이 되고요. 이게 그냥 그때뿐이다라는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우울증, 치매, 그다음에 대사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 밥을 너무 잘 먹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라고 했을 때 이 렙틴이라든지 이런 지방세포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렙틴이라는 것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식을 섭취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건데 단순히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되면
저항성이 생겨요. 즉, 과하니까 이런 신호를 조금 덜 받게 됩니다. 너무 흔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도 내가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렙틴이 나오면 본래는 나의 기초대사량이 좀 증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 수준, 액티브, 한마디로 운동을 하고 싶거나 빨빨빨빨빨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능력이 높아지게 돼요. 우리가 밥을 먹고 좀 배가 부르면 좀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렙틴의 효과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의 합성과 분비가 좀 억제되면서 내 몸의 혈당을 높여서 활동하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이 렙틴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조금 렙틴이 너무 과한 게 문제죠. 한번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기분 좋아지는 게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기분 좋게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기분 좋은 게 조금 사라지죠. 그게 바로 렙틴이 분비되기 때문에 도파민이 감소해서 우리가 밥을 조금 어느 정도 이상 먹게 되면 배가 포만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만 먹고 싶다라면서 식욕 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40년, 즉 1975년보다도 인슐린의 분비가 현대인들이 2배로 늘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전에는 음식을 단 거를 많이 먹지 않아서 그리고 뭐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아서 인슐린이 분비될 일이 없었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인슐린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분비가 많이 됩니다. 인슐린이 측정을 해봤더니 예전에 비해서 2배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하게 나오니까 너무 흔하게 되면서 우리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 즉 반응을 안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다는 것은 간하고 복부 지방이 축적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 팍팍 분비되면 그게 지방으로 그냥 쌓아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렙틴을 교란시켜서 이제 그만 먹어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식을 많이 먹고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는 게 이 렙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이클을 돌면서 가장 커지는 게 누구냐면 간이나 복부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에 지방간이 되면서 또 지방세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지방세포가 커지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게 바로 렙틴인데 렙틴이 또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렙틴이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렙틴에 대한 저항성, 즉 그만 먹어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방세포가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면서 지방세포가 증가되고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게 렙틴이니까 렙틴도 증가되는데 렙틴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저항성이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악순환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렙틴이 많아지는 게 뭐 나쁠 게 뭐가 있어? 식욕 억제 호르몬인데 뭐 나쁠 게 뭐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걸 보면 이 렙틴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키스1이라는 그런 자극을 통해 가지고 성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 버려서 성조숙증, 즉 사춘기로 빨리 가게끔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포가 커지면서 렙틴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이 키스라는 그 단백질을 분비를 자극시켜 가지고 이런 신호 전달 물질이 성조숙증으로 빨리 가버리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렙틴의 분비는 성조숙증을 유도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처음과 끝만 그냥 단순하게 연결하면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렙틴 분비 때문에 성조숙증이 일어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식욕 억제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렙틴도 너무 과도해지면서 저항성이 생기면 키스원을 통해서 사춘기가 일찍 시작한다. 이런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방세포가 너무 많아지면 성조수증이 된다는 것은 이제 거의 팩트로 사실로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데요. 그 과정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방 축적을 방어하는 전략 원은 일단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올바른 식습관과 간식을 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 원래 올바른 식습관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을 연구 결과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에게 밥을 어른 밥그릇이죠. 어른 밥그릇에다가 밥을 주게 되면 그걸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작은 밥그릇에 줘도 그거를 다 먹는데 둘 다 포만감은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밥그릇은 작은 밥그릇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밥그릇의 크기만 줄이더라도 내가 먹는 양은 똑같음에도 더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TV라든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TV라든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주어진 양을 꼭 다 먹게 돼요. 특히 그 양이 엄청 많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게 되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TV라든지 스마트폰을 끄고 거기에 집중해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올바른 식습관은, 생활 습관은 운동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성장 호르몬이 운동을 하게 되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관리를 잘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지금 이 시간에서 보면은 이게 운동을 했을 때 나오는 성장 호르몬의 그 그래프예요. 지금 운동을 시켰더니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고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것은 뭐냐면 고혈당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성장 호르몬이 훨씬 더 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 고혈당도 아닌데 이런 그래프가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조금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언제 제가 나온다라고 했냐면 운동할 때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운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콜라라든지 사이다를 마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운동했던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려고 했을 때 혈당을 높이는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있는 라면을 먹게 되면 혈당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훨씬 더 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운동할 때,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뒤에 후속 조치로 물을 마셔야 될 것을 콜라를 마시게 된다든지 잠자기 전에 라면이라든지 빵을 먹게 된다면 성장 호르몬은 훨씬 더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식도 마찬가지로 콜라라든지 정제 탄수화물을 좀 피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을 서서히 높이는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그걸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칼로리 바 같은 경우에는 복합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어서 당을 서서히 높이면서 내가 필요한 열량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간식은 라면이 아니라 칼로리바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 탄수화물에 대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살도 빠지겠지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활은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방 축적의 전략 2로서 영양요법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영양요법은 당연히 첫 번째가 바로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장점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장점은 포만감을 통해 가지고 식욕을 억제해 주는 역할이 있고요. 이 포만감뿐만 아니라 단백질 자체가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냥 단백질만 조금 30%로 좀 많이 섭취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칼로리 변화가 없었는데 이 시간이 20일 정도 지나고 단백질을 섭취하다 보니까 식욕이 억제되고 야식이라든지 이런 간식의 숫자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칼로리가 감소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계속해서 먹는 양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인데 12주 동안 평균적으로 5kg이 감소된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이라든지 식욕 억제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이 칼로리가 서로 스스로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성 호르몬도 안정화될 수 있어요. 특히 단백질 쉐이크를 단독으로 먹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방법이 바로 단백질의 섭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을 콩 단백질로 한 것인데 콩 단백질을 먹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럼 식사할 때 콩을 먹으면 되겠네라고 해서 순두부찌개라든지 두부라든지 콩자반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는다 하더라도 이 성장 호르몬이 식사 시에 보충이 되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슐린에 대한 문제라든지 우리가 아까 당이 높아지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작용이라든지 교란 때문에 식사 시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성장 호르몬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덜 나온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복에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공복에 아이들은 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실험인데요. 일반적으로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초대사량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물을 먹었을 때 기초대사량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30% 정도 높아졌어요. 아이들, 과체중 소녀를 대상으로 했더니 24% 대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굿모닝 하는 것처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2컵을 먹게 했더니 8주 후에 체중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물 2컵으로써 빠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초대사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대사량이 늘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반대로 다이어트 할 때 요요 현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식사량을 확 줄입니다. 그런데 식사량을 줄여가지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식사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찌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같이 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주는 것을 요요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기초대사량을 높이게 되면 우리가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빠질 수 있게 한다는 거고요. 그럼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침에 물 마시는 것이 기초대사량을 낮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도움이 되는 게 굿모닝 아침에 물 마시는 거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의 기초대사량을 높여가지고 필요 없는 에너지를 태우게끔 하는 거 그것도 바로 물 먹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단백질 섭취해서 성장 호르몬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아침에 물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이라는 것이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조금 보게 되면 기초대사량을 높이게 해주는 게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을 좀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조금 뭐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생물 시간에 이런 모습을 한번 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건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에 가장 취약합니다. 즉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물을 마시게 되면 기초대사량을 높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평소에 마시는 물은 정수가 잘 된 깨끗한 물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게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탄수화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에게 간식을 줄 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픕니다. 그때 정제 탄수화물이 가득하다는 라면이라든지 빵을 주는 것보다 복합탄수화물 또는 단백질 쉐이크를 줘서 포만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다스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전략이죠. 지방 축적을 막는 전략은 단백질 섭취를 해서 성장 호르몬을 나오게끔 하고 식욕 조절을 하고요. 물을 가지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코티솔을 정상화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조금 건강해지게끔 하는 게 지방을 정상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화 비만은 예전과 다른 개념으로 키로 가지 않고 성저수증의 원인이 되고요. 오히려 뭐 성인에 대해서 대사성 질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알면 알수록 일찍 자리 잡는 게 교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야식과 간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단백질이라든지 칼로리 바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침뿐만 아니라 자주 수분을 섭취해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게 비만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비스페놀 A라는 환경 물질인데요. 비스페놀 A가 성저수증을 일으킨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온 것은 88명의 사춘기 소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요.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 파란색인데 이런 아이들은 지금 비스페놀 A가 사춘기, 즉 그러니까 성조숙증을 일으킨 아이들이 훨씬 더 높은 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 쪘을 때도 성조숙증이 일어난 아이들을 봤더니 성조숙증이 일어난 아이들은 훨씬 더 체내에 비스페놀 A가 많이 축적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춘기 있는 아이들과 정상적인 아이들을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성조숙증이 일어난 아이들은 비스페놀 A의 농도가 소변의 농도가 244%, 즉 2배가 넘었다는 겁니다. 2.5배 정도 되는 거고요. 살이 찌고 성주 수준까지 일어난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3배 가까운 양의 비스페놀 A가 소변에서 검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조수증을 가진 아이는 비스페놀 A가 높아서 비스페놀 A는 비만 아이에서 더더욱
사춘기의 시작을 앞당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비스페놀 자체만 가지고 있어도 성조숙증이 되는데 만약에 비스페놀 A도 농도도 높으면서 비만일 경우에는 성조숙증이 이 3배 정도가 더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비스페놀 A가 노출이 많을수록 과체중이라면 성조숙증이 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성조숙증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은 같이 태어난 똑같은 자매쥐입니다. 거기서 비스페놀 A를 한쪽에 노출을 시켰더니 노출된 쥐는 비만 쥐가 되고요. 암을 가지고 있는 쥐가 되고 성조숙증을 가진 쥐가 됐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후성 유전학에 대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비스페놀 A를 임신 중에 이 쥐가 임신을 했을 때 한번 노출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요. 단지 11일만 노출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많이 노출시키는 것도 아니고 FDA에서 정상적인 범위다 라는 것을 체중으로 환산해서 노출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딸에서도 문제가 일어났고요. 딸의 딸, 즉 손녀에서 증손녀까지도, 즉 3세대의 자손에게서 생신력과 임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임신을 했을 때는 비스페놀 A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스페놀 A가 우리 인간에게 지금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미국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6살 이상의 소변 샘플에서 검출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93%, 즉 대부분이 비스페놀 A를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 결과 이것이 성조숙증과 간과 비만, 간 건강과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연관성이 확실히 발견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한국에서 한양대학교 교수팀이 지금 연구 조사를 해본 결과 대상이 생수 9개 하고요. 9곳에 있는 대도시의 수돗물을 한번 봐봤습니다. 생수 브랜드 굉장히 유명한 것들입니다. 시옷자면 대충 알겠죠. 피읍자하고 이응자가 있는데 비스페놀 A가 그 생수병에 리터당 18, 6, 1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대전은 지금 34 정도 되니까 이 시옷 샘물에 들어가 있는 양의 거의 2배 가까이 되어 있고요. 서울 이상은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비스페놀 A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냐라고 했을 때 매일 물로 하루에 마시는 물로만 비스페놀 A를 환산을 하게 되면 4.175가 돼요. 이 정도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비스페놀 A의 양 4 마이크로그램을 뛰어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로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만졌다든지 다른 것에 섭취를 했다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추가적으로 있다라면 상당히 많은 양의 비스페놀 A가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비스페놀 A 지금 수돗물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샘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돗물과 샘물은 더 이상 비스페놀 A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온 물을 차단해서 가정에 들어온 비스페놀 A를 차단하는 정수 시스템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적어도 아까 위에 앞서 실험에서 보았듯이 예를 들어서 임신한 또는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 집안에서는 정수 시스템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속고 그리고 모르게 접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즉 영수증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수증 우리나라에서는 비스페놀 프리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수증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카드 회사에서 공짜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저희 거 써주세요 하면서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싸면 살수록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중국산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무료로 주는 감열지 영수증인데 이런 것들이 중국산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스페놀 풀이 써져 있는 트라이탄병, 지금 옆에 있는 게 이 트라이탄병인데요. 이 트라이탄병이 분명히 비스페놀 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스페놀이 검출이 되었어요. 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검열지가 됐다든지 뭐 어떤 페트병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뭐
트라이탄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스페놀이 안 들어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도 논문에 소개를 했는데요. 무조건 첫 사용하기 전에 여러 번 세척을 한 후에 사용을 하면 비스페놀 A가 인체에 유입이 안 된다라는 것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수로나 또는 뭐 아무런 두려움 없이 플라스틱 병을 바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분비 결합 물질로 우리 인체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비스페놀 S라든지 F라든지 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비스페놀 S, 비스페놀 F 이게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스페놀 A뿐만 아니라 비스페놀 S, 비스페놀 F 이거 모두 다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서도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게 에스트로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게 연구를 추가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비스페놀 A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1962년에 침묵의 봄이라고 해서 예전에 DDT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농약으로 쓰던 성분입니다. 이것이 농약으로 쓰던 성분이 발암물질도 됐고 환경물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게 DDT보다 더 해로운 살충제가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즉 어떤 것을 안 좋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는 뭐 무설탕, 슈거프리라고 했는데 여전히 과당이라든지 인공 감미료를 첨가하면서 오히려 장내 미생물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고요. 그와 유사하게 비스페놀 A를 금지해서 나온 비스페놀 S라든지 F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더 큰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걸러낼 수 있는 정수 시스템, 지금 우리의 뭐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비스페놀 S도 있고 F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 몸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수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그 정수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비스페놀 A라든지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심지어는 에스트론이라든지 피임약 같은 거 말하는 거고요. 나프록센이라는 것은 뭐냐면 탁센이라든지 이런 진통제들이 지금 수돗물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 간질약까지도 수돗물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 게 약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걸러낼 수 있는 것을 정수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엄마 몰래 사탕을 먹는 줄 알았는데 엄마 몰래 피임약을 까먹는 아이가 중국에서 성조숙증에 걸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약을 통해서도 성조숙증에 걸리는데 성조숙증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에서 녹아있는 피임약을 먹지 않게끔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다 걸러낼 수 있게끔 인증받는 게 뭐냐면 바로 NSF라든지 이런 인증 시스템을 통과한 것이 여러 가지 목록에 대해서 다 걸러낼 수 있는 것을 검증하고 있고 규격화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흙탕물을 걸러내는 정수기는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약품도 걸러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뭐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피임약이라든지 환경물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걸러낼 수 있는 정수 시스템, 인증 시스템이 있는 것들을 조금 집안에 두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입자, 즉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물질이라든지 의약품을 걸러낼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통과한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스페놀 A를 첫 번째 전략이 방금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비스페놀 A라는 환경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 또는 내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게 정수 시스템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밖에서 또 우리가 물을 마실 수도 있고요. 밖에서 우리가 또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몸에 피해를 덜 하게 하는 영양요법이 그럼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 그 영양요법은 메틸레이션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양과 메틸레이션이 바로 이런 거에 대한 유전자의 발현에 대해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메틸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외부에서 환경 물질이 들어오면 나의 DNA에서 발현하지 않아야 될 것. 즉, 이거 읽지 마세요. 이거 발현하지 마세요. 그냥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읽으면 안 돼요. 금서예요. 라고 했는데 비스페놀이 와가지고 그거를 창고를 열어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조수증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열쇠의 자물쇠를 더 꽉 잡아주는 게 메틸레이션인데 이 메틸레이션에 필요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엽산이고요. 그 다음에 엽산뿐만 아니라 단백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비타민 B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메틸레이션이 어떤 의미냐면 열쇠를 꽉 잠가서 비스페놀 A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그거를 잊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열쇠를 꽉 잠그는 건데 그때 필요한 것이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B의 2, 6, 10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장에서 등장했던 단백질 아미노산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비스페놀 A라든지 환경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도 버틸 수 있게끔 그런 걸 제공해 준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왜 파이토케미칼 또는 여러 가지 식물성 비타민을 계속 매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아이가 키 크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활력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아이가 외부의 환경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열쇠를 꽉 잠궈서 발현하지 않도록 즉 성조숙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게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B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물질에 의해서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메틸레이션, 열쇠를 꽉 잠가버리는 것은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칼 섭취가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이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성장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꼭 중요해가지고 그거 많이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바탕에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아침에 먹는 아이들 비타민들은 꼭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A는 내분비 결합 물질로서 에스트로겐으로서 체내에 작용을 해버려서 성조숙증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돗물과 생수에 이미 많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하루 섭취량만 먹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물 먹는 양으로도 그 비스페놀 A가 유럽에서의 권장량을 이미 그러니까 허용치를 이미 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관련 제품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안에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침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도관을 타고 들어온 비스페놀 A를 걸러줄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이미 비스페놀 A를 섭취를 했다라면 그것이 나의 유전자를 건들지 않게끔 막아주는 후성 유전학적 반응을 막아주는 게 바로 항산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조숙증 막으려면 비타민 D도 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도 그 역할을 하고 성장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 파이토케미칼, 즉 아이들 비타민은 꼭 섭취하게끔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또 미세먼지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인데요. 이와에 대해 하은희 교수님 팀이 얘기한 게 미세먼지를 많이 노출되면 초경의 나이가 당겨져, 즉 성조숙증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미세먼지가 1 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할 때마다 0.046 정도 빨라지는 거고요. 10배를 하면 0.4세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 정도, 10 마이크로그램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그 미세먼지 뭐 주의보라든지 이런 거 내려보면 뭐 20, 40 그리고 심지어 지하철에서는 60도 보게 되는데 10만 증가한다면 성조숙증이 지금 0.5세, 즉 반년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 정도 늘어나면 1년이 그러니까 1년 정도 성조숙증이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차량 배기가스라든지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이산화황, 이산화물질, 일산화탄소, 오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유, 미세먼지 무섭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방글라데시인데요. 2위가 서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4위가 인천이고요. 그 다음 6위가 부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미세먼지가 좀 많았나 봐요. 대한민국의 인천이 세계 1등을 한 미세먼지 1등이 바로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인천이 되었고요. 서울도 됐고 부산도 10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미세먼지에 2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더 높아지면 우리 아이들이 1년 정도가 초경의 나이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적어도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집에 공기청정 시스템을 꼭 구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년에 미세먼지가 증가합니다. 올해는 미세먼지가 좀 적었으면 내년에 미세먼지가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미세먼지를 많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공기청정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주변 사람들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성조숙증의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지금 이쪽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이화여대에서도 연구를 했지만 7월 4일 저번 달 바로 한 달이 안 됐죠. 그때 나온 겁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초경의 연령이 앞당겨진다는 새로운 뉴스를 발표를 했고요. 이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너무 많습니다. 초경이 빨라지면 이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초경이 빨라지면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 비만, 당뇨, 대사성 질환,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폴란드의 석탄 공장에 있는 여성들이 어, 질소가스가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초경이 굉장히 좀 일러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서 노출된 미국의 여자아이들이 초경이 좀 빨라든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탑 100에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 좋은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일어나는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의 성호르몬은 뭐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통해 가지고 난소 정소로 가서 에스트로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렙틴과의 연관성이 지방세포하고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코르티솔, 즉 우리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성조숙증이 일찍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공부 스트레스겠지라고 하는데 이 공부 스트레스보다 스트레스는 공부 스트레스도 많겠죠. 그렇지만 코티솔이 나오는 스트레스는 뭐냐면 게임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게임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코티솔의 분비가 많이 되면서 성조숙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나오는 코티솔보다 게임할 때 나오는 아이들의 코티솔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를 기억해서 아이들이 코티솔 분비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적어도 8시 이후에는 게임을 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비스페놀 A가 될 수도 있고요. 미세먼지도 될 수 있고 스트레스인데 게임할 때 오는 스트레스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조금 더 민감하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과 지방 같은 경우 지방세포를 크게 해서 렙틴의 저항성을 생겨서 결국 키스1을 자극시켜서 결과적으로 성조숙증을 일으킨다.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미세먼지의 전략 원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요.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도로,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꼭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습관화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도 마찬가지 외부에서만 미세먼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집에서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에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가스들도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 후에 환기를 시키고 환기 후에는 공기청정기를 꼭 사용하시는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출 후에 묻어있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꼭 피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세수 세안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아이의 방은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교구라든지 장난감 또는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안 좋은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잡는 방법은 침구류의 먼지를 제거하고 물 세탁을 자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공기청정기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즉, 요리가 끝난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주방에 한번 갖다 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잠자기 전에는 침실에서 한번 쓴다든지 이렇게 각각의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동식으로 해서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미세 플라스틱도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물을 자주 마시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면 처음에 위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소장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장에서 대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되기 시작해요. 근데 분해되니까 없어지겠네. 그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다가 이게 처음 보는 물질이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죽습니다. 많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하는 게 항생제뿐만 아니라 플라스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물을 자주 마셔야지 내 몸에서 잘 배출이 됩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이 나의 DNA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메틸레이션에서 열쇠를 꽉 잠가버리는 게 바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 파이토케미칼, 그 다음에 비타민 D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상적으로 막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식이섬유를 꼭 많이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외부에 노출되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미세먼지는 장내 미생물도 파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정리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미세먼지 도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조수증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미세먼지의 이제 대사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지방 축적, 그다음에 생식기 손상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조숙증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외부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고요. 집안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단순하게 내 폐에만 또는 기관지에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장차 뭐 성조숙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장내 미생물들이 성조숙증과 연관성이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뇌축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는 장과 성호르몬 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섹스 호르몬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엑시스라고 해가지고 성호르몬과 마이크로바이옴과의 그 축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논문이 최근 논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면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이 되면 비만이 생기는데 이게 성호르몬과 에스트로겐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 이것을 저해해서 내 몸에 에스트로겐이 조금 많아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디스바이오시스 또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입니다. 즉 항생제를 많이 먹거나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서 장내 미생물이 파괴가 되면 성조숙증뿐만 아니라 비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났거나 항생제를 많이 먹은 아이들은 빨리 회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산아라든지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특히 조산아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아로 태어났을 때 아이가 조금 남들보다 일찍 성장하면 성조숙증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조산아로 태어났는데 남들보다 좀 잘 먹어서 좀 키가 크네 이게 아니라 조산아로 태어나게 되면 남들보다 빨리 크고 빨리 끝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험을 통해서 해봤는데 이쪽에 정상적인 시기를 했을 때하고 그 시기를 2분의 1로 줄이게 되면 아이가 저체중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쥐는 12.9g으로 태어나는데 저체중아로 태어난 게 9.7g으로 태어난 쥐는 나중에 보았더니 정상적인 쥐보다 훨씬 더 뚱뚱한 쥐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체중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쥐는 이렇게 서서히 몸무게가 늘어나는데 저체중앙으로 태어난 것은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살을 찌우게 되면서 오히려 비만쥐로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조산을 조금 피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임신을 유지하고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견제해서 34주 이내에 아이가 조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확률이 누구냐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 임신 중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신 중에 엄마가 살이 급격하게 찌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섭취하시는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균지로 자란 거랑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쪽에 보게 되면 지금 야생에서 잡은 쥐는 이 정도 크기인데 항생제를 많이 먹은 쥐는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어이구 우리 아이 뭐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작겠네?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대상으로 락토바실러스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더니 야외에서 잡은 쥐만큼 훨씬 그 정도는 컸다라는 겁니다. 즉 뼈의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도 항생제만 먹은 쥐보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인 아이가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즉 지금 50% 넘게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또는 항생제를 애들이 안 먹은 아이들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무균지로 태어나가지고 무균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아무런 방치를 하지 않고 무균지 상태로 자란 아이는 이 정도밖에 크지 않지만 무균 상태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건강한 아이의 대변을 접하게 했더니 건강한 쥐로 크게 자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방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에게 건강한 균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게 되면 아주 건강하게 잘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영양요법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해야 되겠죠. 좋은 균을 계속해서 유입해 줘야 됩니다. 장내 유익균에 도움되는 균을 계속해서 보충하는 거고요. 유익균을 억제해 주면서 단세지방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는 계속해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보면 돌 이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엄마에게 좋은 균을 받았을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엄마에게 받은 좋은 균을 키우고 나서 먹으란 얘기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엄마에게 받은 좋은 균이 없다라면 프로바이오틱 섭취를 좀 일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돌 이전에 항생제를 먹어버리면 좋은 균을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돌 이전에도 항생제를 먹었다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섭취를 좀 일찍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인 단세지방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좋은 균들이 분해해서 만든 게 단세지방산이고 이 단세지방산이 내 몸에 좋은 성분들이고 에너지원이 되는데 이 식이섬유를 꼭 섭취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비타민 D와 케르세틴인데요.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비타민 D와 케르세틴을 섭취해야 돼요. 지금 제가 오프라인에서 지금 뭐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비유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전착을 못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장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씨앗을 아스팔트 위에 뿌리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장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뿌려도 아스팔트에 뿌린 씨앗처럼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장 상태가 두텁고 즉 장상피세포가 두텁고 장 점막이 튼실해야 되는데 장상피세포를 두텁게 하고 장 점막을 끈적끈적한 걸 많게 해주는 그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비타민 D와 케르세틴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 먹었는데 효과가 왜 이렇게 없지? 장누수 증후군,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만 먹었을 때 효과가 없다는 분들은 아스팔트 위에 씨앗만 뿌리지 말고 풍성한 흙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D와 케르세틴 섭취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타민 D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D로는 부족하니까 비타민 D를 단일 제제를 추가해서 먹는 게 중요하고요. 케르세틴은 아침에 두 알, 점심에 두 알, 저녁에 두 알 있는 파이토케미칼에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파괴하는 이제 비만뿐만 아니라 성저수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개선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 식이섬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피세포와 장 점막을 개선하는 비타민 D와 파이토케미칼을 꼭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쑥쑥 크기를 기원하면서 네 가지 그 전략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커서 일찍 성장을 종료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사님, 그러면 지금 딱 5분, 네, 5분에 끝났거든요. 10분까지만 그 Q&A 네, 받아주시면 될까요? 네. 네네. 네. 혹시 Q&A 올려주시면, 네, 채팅방 통해서 네.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예. 그리고, 오늘 저신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성저수증이 아니더라도 저신장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조금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전략 1과 전략 2를 항상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물리적인 전략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스트레칭을 굉장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의 뼈마디가 늘어나 있는 시간이 아침 일어나는 시간인데요. 아침 일어났을 때 스트레칭을 해주면 아이의 키 선장에 조금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양요법입니다. 물리적인 외에 영양요법을 쓰는 게 단백질 섭취와 프로바이오틱 섭취, 그다음 비타민 D 섭취 이런 것들 영양요법이 부족하지 않게끔 하고요. 추가적으로 운동과 그다음에 수면. 그런데 운동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려고 하는데 콜라를 먹어버린다든지, 그다음에 잠자기 전에 성장 호르몬 나오려고 하는데 라면 먹고 잔다든지 이렇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조금 저해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틱처럼 온몸이 이제 떨리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다음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 지금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오프라인에서,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맘에서 제가 틱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요법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셨대요. 조금 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오메가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D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그 제 기억으로는 한 4,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가지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니까 일단 벌써 좋은 케이스가 생겼으니까요. 한 5, 6개월 해가지고 그런 좋은 틱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개선 케이스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영양요법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있는 좋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무기가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임신한 분에게 오메가3를 권하면 임신 중에 오메가3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정보가 아니죠. 오메가3는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 특히 EPA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EPA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심장 수술을 한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출산보다 더 심한 수술을 한 겁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했을 때 오메가3를 먹은 사람과 오메가3를 안 먹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출혈의 위험은 없었고 그다음에 오메가3를 먹은 분에서 오히려 심장 세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작용에 의해서 심장 이식 수술하고 사망률이 훨씬 더 낮았고요. 그다음에 퇴원율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퇴원을 더 빨리 했다는 것은 회복이 빨랐다라는 거죠. 즉 임신 중에 뭐 출혈의 위험 때문에 오메가3를 못 먹어. 이거는 좀 조금 틀린 얘기고요. 그렇지만 뭐든지 조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메가3는 뭐 일주일 정도만 좀 끊으면 뭐 출산은 애정일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끊으면 충분히 좋고 출산 직후에 오메가3를 섭취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살 아이 분유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주면 될까요? 네, 이 정도 아이들이 뭐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양 조절만 잘 하신다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분유에 뭐 화이버 파우더도 넣어도 괜찮고요. 분유에는 일반적으로 그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식이섬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충분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 양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